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월 연속 7천 명 이상 발생한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 위주의 PCR 검사 등 오미크론 대응 방역 체계 전환이 이르면 이달 말에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경기도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수도권 전역을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며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는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민주당 내 인적 쇄신안에 불을 지폈습니다. 외교 안보 공약 발표에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실현 등 말이 아닌 힘을 기반으로 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또 추가로 방영된 부인 김건희 씨 녹취와 관련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오늘부터 접근이 어려웠던 광주 아파트 상층부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이 24시간 체제로 밤낮 없이 진행됩니다. 정부는 현장에 관계기관으로 이루어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전문 구조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임신 중인 치과 의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4년 전에 받은 치료에 불만을 품고 폭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이 현지 주재 자국 대사관 직원 가족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고 러시아로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은 추가 파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우세종이 됐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7천 명을 넘어섰고 일주일 평균 절반 이상이 오미크론 감염자였거든요. 오미크론은 감염자 1명이 9명을 감염시킬 정도라서 이번 주 내에 하루 10,000명, 설 연휴가 지나면 하루 최대 5만 명씩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먼저 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선별진료소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항상 불안한 게 있습니다. 빨리 결과 알고 싶고, 주변에도 걸리는 사람들도 이제 계속 소식이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도 중앙사고수습본부 직원 2명을 비롯해 24명이 확진되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7,513명으로 사흘 연속 7,000명 넘게 발생한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50%를 넘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 검출률이 4%였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50.3%까지 수직 상승하며 우세종이 된 겁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이 82.3%로 가장 높았고 경북 69.6%, 강원 59.1% 순입니다. 검출률이 60%를 넘으면 확진자가 하루 2배 이상 증가해 설 연휴가 지나면 하루 확진자가 최대 5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추석 때 일시적으로 한번 늘었다가 줄어든 적이 있잖아요. 설 연휴 즈음에 15,000명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연휴 이후에 3만 명, 4만 명 이상으로 중환자실 가동률은 전국 19.7%로 안정적이지만 2, 3주 뒤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설 연휴까지 맞물리며 코로나 방역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결국 정부는 확진자 수를 통제하기보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최소화를 목표로 전환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젠 확진자 수 조절은 의미가 없게 된 거죠. 이르면 이번 주말쯤 PCR 검사를 제한하는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전국에서 시행하고 시민 참여형 앱도 준비 중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설 연휴 만남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며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우세종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신속히 전환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고 김부겸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역 간에 활발히 이동하고 서로 만나게 된다면 이것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입니다. 귀성길 선제 검사를 위한 고속도로 휴게소와 KTX 역사 등 9곳의 임시 선별검사소도 추가로 운영합니다. 26일부터는 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서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시작하고 이르면 주말쯤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환에 대해서는 1월 26일부터 4개 지역이 우선 적용되고요. 나머지 전국 확대에 대한 부분은 1월 말 2월 초 정도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확진자 폭증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 관리 의료기관을 400곳으로 대폭 늘려 최대 6만 명의 재택 치료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확진자가 스스로 동선을 스마트폰에 입력하는 시민 참여형 앱도 도입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수준으로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할 수 없다며 정부의 늑장 대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면 이미 전국 일원의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가동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당히 준비가 안 돼 있다. 대규모 확산으로 방역 통제력도 느슨해질 것으로 우려돼 당분간 선별진료소와 의료 현장의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전 세계를 휩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의 최종 단계일 수 있다는 희망적인 분석이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이 코로나19를 그냥 감기처럼 여기면서 같이 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건데, 하지만 일본은 확진자 200명대에서 순식간에 5만 명대가 됐죠. 언제쯤 이 팬데믹 시대는 끝날까요? 이동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스 클루게 WHO 유럽 사무국장은 오는 3월까지 오미크론 변이가 유럽인의 60%를 감염시킬 것이라며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최종 단계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뜻으로 말라리아처럼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변이보다 전염성은 강하지만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덜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In some countries, cases seem to have peaked, which gives hope that the worst of this latest wave is done with, but no country is out of the woods yet.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드는 미국에서도 엔데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Only be the case if we don't get another variant. 다만 일본에서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대를 기록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의 위력이 재차 확인되고 있어 지나친 낙관론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소식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조희로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네, 우세종이 되는데 소요된 시간만 봐도 델타가 14주 걸린 데 비해 오미크론은 8주면 충분했습니다. 표를 보면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가 더 명확한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파 속도가 빠르고 위로 갈수록 치명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가운데쯤 있는 델타 변이의 치명률이 0.8% 정도인데 오미크론은 치명률이 0.16%로 델타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전파 속도는 더 빠른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치명률이 낮다는 거는 참 다행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보니까 감기나 독감보다는 더 높아요. 그렇습니다. 독감의 치명률이 0.1% 정도고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뜻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반면에 오미크론은 치명률이 0.16%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 정도니까 감기나 독감보다 전파력도 세고 치명률도 더 높은 셈입니다. 네. 오미크론이 정점에 달하면 코로나19가 사라질 거라는 엔데믹 얘기도 나오고 증상도 약해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결과를 보면 마냥 가볍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3차 접종을 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 3차 접종이 오미크론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는 말도 돌던데요. 네, 국내 사례로 조사를 했을 때는 접종 효과가 명확하게 확연하게 나왔습니다. 먼저 아스트라제네카로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화이자로 추가 접종한 사람은 오미크론을 막는 중화항체가가 29배 증가했고요. 네. 화이자로만 3번 맞은 사람도 17배나 많아졌습니다. 네.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에선 이 수치가 113배까지도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모레부터는 PCR 검사 체계도 바뀌게 되죠. 맞습니다. 우선 오미크론 우세 지역인 광주, 전남, 평택 그리고 안성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한 다음 이르면 주말이나 다음 주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인데요. 네. 위중증 우려가 높은 60세 이상이나 밀접 접촉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지금과 똑같이 선별진료소에서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60세 미만의 일반 저위험군은 선별진료소에 가도 PCR 검사를 못 받고요. 먼저 동네 병원에 가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PCR 검사가 가능해집니다. 네. 전문가들은 수요일쯤 되면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이상 나올 수 있는 만큼 당국이 전국 차원에서 동네 병원을 대상으로 명확한 지침을 주고 의료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을 하면 어떻게 일상회복엔 더 가까워지는 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방역은 더 느슨해지는 거거든요.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미크론 체계로 전환을 하면 저위험군은 양성이라 할지라도 PCR 검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방역망이 뚫릴 우려가 있습니다. 네. 또 미접종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이 7일로 줄어드는 것도 불안한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고위험군 관리가 주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역 통제가 느슨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달리 말하면 대확산의 위험 부담을 안고 사실상 일상 회복에 더 근접해지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각자 개인의 방역 수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관리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오늘부터 요양병원 면회도 이제 안 되죠. 네, 오늘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6일까지 요양병원의 대면 면회가 금지되고 추모시설도 문을 닫습니다. 아울러 방역 패스 예외 사유도 확대되는데요. 백신 접종 후 6주 안에 입원했거나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도 방역 패스 예외 사례로 인정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조희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틀째 경기도를 누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GTX 노선을 추가해서 수도권 전역을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깜짝 동행한 이 후보는 어릴 적 살던 동네에서 눈물의 연설도 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현장 동행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고향 경기 집중 공략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역 국회의원들과 사죄의 큰 절을 올린 이 후보는 GTX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등 교통 기반 확대에 초점을 맞춘 공약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혁명을 추진해서 경기도민들의 직주 근접성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분당, 일산 등 노후화된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후엔 어린 시절을 보낸 성남 상대원 시장을 찾았습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한 이곳 성남 일정에는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깜짝 등장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동지의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감정에 북받친 듯 눈물을 쏟았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그만 헤집으라고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외교 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대북 평화 쇼는 하지 않겠다. 말이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무속과 관련해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 공약 발표에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 없이 문재인 정부가 먼저 대북 제재를 풀자고 하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비 합의에 도달하고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만나서 우리 앞으로 그냥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상 외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쇼입니다.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고 국내 정치에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최근 논란이 된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는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통해 전쟁 억제력을 갖는 것이라며 말이 아닌 힘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미연합연습과 야외 기동훈련을 다시 실시하고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가 같은 당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무속과 관련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 녹취록에 의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나 상처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인의 입장에서 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이번 주 설 연휴를 앞두고 경제와 사법개혁 등 거시 공약을 연달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국가 지도자로서의 비전 발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찬성한 타임오프제를 반대했습니다. 지지율이 주춤해서인지 보수를 공략하며 이들과 차별화에 나선 거죠.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서로 패륜이라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노동계가 요청한 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 시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교섭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안 후보는 매년 627억 원의 혈세가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안 후보는 노동이사제도 보류를 요구하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노동 포퓰리즘 정책의 차별화를 내세웠습니다. 부울경 방문 3일째인 안 후보는 석유 비축기지를 찾아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믹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믹스, 그건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감원전, 그런 걸로는 저는 해결 방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3개월 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야권 단일화를 요구할 것이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이 패륜적 망언이라고 비판했고, 이 대표는 안 후보가 꺼냈던 생태탕 의혹이 되레 패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한국 지역 언론인 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20년 동안 진보 정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주류 변방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주류가 되기 위한 그런 정치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다. 기성 정당들과 같은 수준으로 비교하고 평가할 때 좀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어 주 4일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권 등을 더 보강하겠다고 외쳤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법원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 TV 토론에 대해 모레까지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철수 후보 측은 지난 2007년 대선 때도 그때도 문국현 후보가 자신을 뺀 토론회 방송을 금지시켜달라고 한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었거든요. 그 17대 대선 때도 방송 금지 처분이 내려졌었다며 강조하면서 이들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들만 참여하는 토론에도 법원이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정동영, 이명박, 이회창 세 후보였습니다. 그 세 후보라는 제한된 대상을 초청하는 방송 토론에 관해서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예가 있습니다. 토론을 주관하는 지상파 방송사 측은 이번 토론이 법정 토론회가 아니며 양자 토론이 무산되면 국민들이 토론을 볼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자 토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 이후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법원이 판단을 하면 그 이후에 저희가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재판부는 내일 정의당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신문을 거쳐 26일까지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허경영 후보가 빠진 채 진행되는 여론조사에 불만을 품은 지지자가 차량을 몰고 선관위에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가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임명직은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86 용퇴론도 거론되고 있는데 오르긴커녕 점점 떨어지는 이 후보의 지지율을 올리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진중권정 교수는 그럼 김어준과도 결별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른바 7인회가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 김병욱, 문진석,
임종성, 김남국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오직 능력을 기준으로 인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정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혼신을 위해 뛰겠다. 국민이 선택해 주신다면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라는. 당 내부에서는 86 용퇴론이 본격화됐습니다. 86세대는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니며 민주화 운동을 했던 1960년대생으로 민주당 내 주류 세력입니다. 민주당이 뭔가 혁신하고 새롭게 바뀌려고 하는 몸부림이 이 과정에 있구나라고 저는 해석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것은 사실상 민주당이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해당 소식을 들은 이 후보는 우회적으로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함께 했던 분들이 어떤 결단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또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우리가 반성하고 또 새로 시작하겠다는 각오의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세대 퇴진론은 뜬금없다는 등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박스권 지지율 탈출을 위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김문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이 7시간 녹취록 내용이 또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통화를 녹음한 서울의 소리치기 추가로 녹취를 공개했는데요. 네. 공개된 파일에는 최근 다시 불거진 무속 논란 등을 언급하는 대화가 담겼습니다. 서울의 소리 이모 씨가 아는 도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더라라고 말을 하자 김 씨는 옮길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김 씨는 남편도 영적인 끼가 있다며 그래서 저와 연결됐다고 말했고 윤 후보와 소개나 결혼도 자신과 오래 알고 지낸 도사, 가칭 무정 스님이 추진해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스님이 김 씨가 완전 남자, 윤 후보는 완전 여자라고 말했는데 살아보니까 맞다고 말했고요. 김 씨는 또 사진과 손금을 보내달라며 이 씨에게 군인이나 경찰이 맞을 것 같다고 직업을 추천해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뭐 무속 논란에 신났다고 이제 공세를 해왔지 않습니까? 다른 당에서는. 네. 그런데 각 당 반응이 나왔겠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윤 후보와 김건희 씨의 무속인 친분 의혹을 고리로 윤 후보가 주술 대통령 후보라고 맹공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되면서 소위 이제 저는 거의 주술 대통령이라고 보는데 후보가 주술 대통령 후보에 대한 불안감은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가 무속 논란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이번 기회에 공식 활동에 나서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확정적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은 일인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MBC와 일부 유튜브 채널에 사법 대응하겠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형수 욕설도 공평하게 보도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건희 씨가 공식 활동을 하면 그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계산을 하느라 지금 정신이 없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윤 후보에 대해서 무슨 수사에 착수했다던데 뭡니까 그거는? 네, 앞서 민주당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임 시절에 건진법사라 불리는 무속인의 조언을 받고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윤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당시 건진법사가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해 윤 후보에게 부드럽게 하라고 조언했다는 건데요. 이 사건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로 배당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 대변인은 당시 중대본이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면 숨거나 반발해서 방역에 지장을 준다는 의견을 냈고 흑색 선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씨 무속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지금 조금이라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일까요? 요즘 이재명 후보의 연설이 상당히 공세적이 됐다라고 평이 들려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늘 경기도 이천을 방문해서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소위 말하는 염장을 질러가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타인에게 고통을 강요합니까?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에는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공화국이 되고 보복 정치가 횡행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각에서는 지지율 박스권에 머무는 데다가 설 연휴를 앞두고 형수 욕설 파일이 퍼지면서 이 후보의 불편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저런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달에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 논란으로 지지율이 하락세였는데 그때 삼류 바보라거나 국민 약탈, 가짠타 등의 상당히 거칠고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그만큼 대선 후보들이 받는 스트레스도 극심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과격한 발언도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쫓아가는 쪽의 말이 좀 더 거세고 좀 세진다 이 얘기네요. 지금까지 정치톡톡 김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지 14일째. 오늘부터는 건물 상층부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이 24시간 내내 이루어집니다. 정부도 현장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렸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기영 기자, 수색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 지금 저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24시간 수색이 본격 돌입하면서 해가 진 지금도 수색 작업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잔해물 때문에 접근이 어려웠던 건물 상층부 수색이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구조대는 22층에 굴착기를 투입해 잔해물을 제거하며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의 안전 확보가 중요한데요. 상층부에는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지지대를 바쳤고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난간을 설치합니다. 건물 20층에 마련된 전진지휘소는 구조대에게 장비를 지급하고 쉼터 역할을 합니다. 현장에는 지진 등 대형 재난 현장에 파견됐던 전문 구조대원 14명도 투입됐습니다. 앞서 인명구조견이 수차례 반응을 보인 상층부 수색이 진행되면서 실종자 가족들도 희망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나섰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정부는 현장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구조활동을 총괄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본부는 오늘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광주시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힘을 모아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번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수부는 실종자 수색과 현장 수습, 피해 지원을 총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어제 저녁 울산에 있는 섬유 소재 공장에서 난 불은 밤새 이어져 22시간 만인 오늘 오후에서야 잡혔습니다. 지하에서 시작된 불이 환풍구를 타고 급격히 건물 위로 번진 건데 창고에 있던 나일론 제품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불이 난 건물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소방대가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섬유 생산업체인 효성 TNC 울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쯤입니다. 공장 지하 1층에서 시작된 불은 환풍구를 타고 빠르게 위층으로 번졌고 바로 옆 나일론 실을 보관하는 창고로 올마붙었습니다. 나일론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불길은 밤새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나리박자 산림청 헬기까지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불이 난 지 13시간이 지나서야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그 나일론 원사 때문에 지금 화재가 지금 잘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그쪽에 그물이 붕괴돼 가지고 물이 침투가 안 돼 가지고 내부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잔불을 정리하고 완전히 진화하는 데까지 2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이 불로 진화 작업을 하던 직원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에 특별한 위험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곧바로 합동 감식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경북 포항 도심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던 SUV 차량이 교통성으로 돌진했습니다. 하늘을 붕 나는 듯이 떠서 차량 2대를 받고서야 멈췄는데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듣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출발하는 순간 오른쪽 차로에서 어떤 물체가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향해 돌진합니다. SUV 한 대가 안전지대인 교통섬을 지나 가로수를 들이받고 솟아올랐습니다. 이어 신호등까지 부딪히며 5m를 날아가 도로에 떨어진 뒤 승용차 2대와 충돌한 뒤 멈춰섰습니다. 나무가 뽑히면서 도로는 흙먼지로 뒤덮이고 주변은 폭탄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놀라 차를 세운 시민들이 구조에 나섭니다. 오늘 오전 10시 23분쯤 경북 포항의 한 사거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걸 보고 엄청난 좀 굉음이 들렸는데 전봇대도 쓰러져 있고 앞쪽에 차는 완전 좀 반파돼 있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고로 운전자인 60대 여성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이처럼 횡단보도가 있는 곳인데요. 사고 당시 보행자가 있었더라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 해당도 없고요. 운전자 진술은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일단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4년 전에 받은 치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치과 의사를 찾아가 마구 폭행하고 도주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의사는 당시 임신 상태였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건물 밖으로 나와 대로변으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몇 분 뒤 경찰이 다급히 뛰어가고 여성이 머리를 감싸며 구급대원들과 함께 나옵니다. 지난 17일 병원에 찾아가 치과 의사를 둔기로 마구 폭행한 30대 남성이 도주하는 장면입니다. 누구시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는 와중에 그냥 나 누구야도 아니고 아무 말도 없이 침묵한 상태로 쉬지 않고. 폭행 직후 계단으로 내려온 남성은 대로변으로 달려가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서울역 인근에 다 와가자 요금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동선을 역추적해 범행 전 남성이 주거지에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잠복 후 지난 21일 경북 지역에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4년 전 받은 치료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폭행 당시 임신 초기 상태였던 피해 여성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땅이 꺼지는 싱크홀이 어제 하루 동안 서울에서만 2건이나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특히 마곡동에선 인도를 걷던 20대 여성이 깊이 3m 싱크홀에 빠져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인도에 뚫린 구멍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한 여성을 구조해 들것에 싣고 이동합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쯤 서울 마곡동의 한 건설 현장 인근에 생긴 깊이 3m 싱크홀에 빠진 20대 여성을 구조하는 장면입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현장에는 펜스가 쳐져 있고 보도에 생긴 구멍을 흙으로 메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안 공사 제대로 안 하고 할까 싱크홀 생길까 이런 것들이 불안하긴 합니다. 뉴스에서도 자주 봤고요. 당시 싱크홀에 빠진 여성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도로
또 아래 또 하수관도 있고 그러니까 어딘지는 저희도 지금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오후 12시쯤 서울 종로 5가역 인근 차도에서도 지름 2m, 깊이 1m 싱크홀이 발생해 차량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싱크홀은 최근 7년 사이 서울에서만 총 169건 발생했습니다. 상수도가 아닌 하수도관 자체가 오래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부실공사에 의해서 어떤 그 공사를 하고 나서 그걸 갖다가 잘 덮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휴일 하루 동안 2건이나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행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정태훈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소시지 드론. 설마 뭐 드론을 소시지로 만든 건 아닐 거고 무슨 얘기입니까? 영상과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영국 남부에서 실종된 강아지가 인근 갯벌에서 발견이 됐는데 겁에 질린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러네요. 해당 갯벌은 구조대원들이 카약을 타고 접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저대로 두면 죽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때 구조팀에서 드론에 소시지를 매달아 강아지를 유인해보면 어떠냐는 제안이 나왔고 네, 마침 인근 해변에서 소시지를 굽던 시민에게서 소시지를 얻어 강아지를 유인시킵니다. 네. 결국 강아지는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어찌 보면 강아지의 생명을 구한 셈이죠. 큰일 날 뻔했네요. 똑똑한 사람들 격에 개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야생곰 맨몸 돼지. 이게 가능합니까? 이번에도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한밤중 한 남성의 집으로 검은색의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다름 아닌 야생 흑곰이었는데요. 세상에. 놀란 남성은 반사적으로 곰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입니다. 남성의 빠른 대처에 곰이 잠시 문 밖으로 밀려나자 재빨리 옆에 있던 긴 의자를 가져와 문을 막습니다. 저는 맨몸으로 퇴치했다 그래서 뭐 새끼곰인가 했어요. 그게 아니네요. 어쨌든 저렇게 그냥 갔습니까? 사람 안 다치고? 네, 곰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남성은 곰의 이빨과 발톱 등에 긁혀 등과 팔뚝에 상처를 입긴 했습니다. 예. 하지만 덕분에 가족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기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상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와, 훌륭한 아빠이자 남편입니다. 역시 가족 앞에서 아버지는 슈퍼맨이 되나 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도한놀이? 이 뭐죠? 윷놀이도 아니고. 저도 처음 들어본 말이었는데요. 일본 말로 그 뜻풀이를 하자면 한국 여행 놀이라는 뜻입니다. 호텔 같은 곳에서 한국 음식과 콘텐츠를 소비하며 한국에 온 것과 같은 기분을 내는 놀이입니다. 네, 최근 코로나19로 한국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일본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자리 잡게 된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고 합니다. 보니까 우리가 알만한 건 다 나와요. 네. 관련 사진을 보시면 이 앵커님도 단번에 알만한 음식들이 많이 보일 텐데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감자칩부터 컵라면 음료수까지 다양하게 나열이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말에 먹은 제품까지 보이는데요. 한국관광공사는 어제 한국 여행 체험을 돕는 행사를 열며 참가자 전원에게 한국 음식 10종이 포함된 상자와 한국 양말 등을 보내주는 등 도안놀이를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저런 거를 계속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1조 6천억 원짜리 뭐가 있다는 겁니까? 네, 바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별장입니다. 예. 러시아의 한 반정부 단체에 따르면 그간 푸틴 대통령을 둘러싸고 제기돼 왔던 초호화 별장의 내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자그마치 17,691제곱미터 규모로 단체는 별장 가치가 1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6,7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전세금 몇 억에 우는 서민으로서는 기절할 만한 금액입니다. 저런 별장에는 뭐 없는 게 없겠어요? 그 표현이 정확할 듯 싶습니다. 식당은 물론이고 개인 극장, 카지노, 스파부터 하키 경기장과 하키 경기장이요? 네, 교회 그리고 심지어는 폴댄스 무대가 갖춰진 밀실도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시설만 말해도 이 정도인데 뭐 이 정도면 하나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별장 외부는 연방안보국 소유 부지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저거는 저도 못 갖겠어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어쨌든 신비의 나라가 아니는 신비의 별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민통선에서 습지가 처음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립수목원이 파주 김포 지역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서 총 6.5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습원 7곳을 발견한 건데요. 민통선 안에서 습지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산림습원은 단순한 습지의 개념뿐만 아니라 수생태계와 산지 환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발견된 곳들 중에는 멸종위기종인 양뿔 사초 등 희귀식물 9종이 확인되면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니게 됐습니다. 다른 날보다 비교적 훈훈한 화제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 푸틴 별장 하나 빼고요. 지금까지 정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2달 만에 재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곽상도 전 의원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을 취업시키고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곽 전 의원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과거 수원지검에서 수사받을 때 도와준 대가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5인방에 대한 네 번째 재판에서는 개발사업 실무직원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자신의 팀장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한 의견을 냈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질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아까 총 맞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뜻인가요? 많이 혼났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질책을 받았다. 한편 지난해 퇴임한 윤정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자신의 책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당시 이재명 시장에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의 주체였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젠 비대면도 아닙니다. 그냥 아예 접촉할 필요 없이 또 멈춰설 필요도 없이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결제가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얼굴 결제는 얼굴을 들이밀어야 하지만요. 현금이 필요 없는 캐시리스를 지나 터치리스 사회로 바뀌는 세상을 손기준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버스에 탄 승객이 교통카드를 대지도 않고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울리는 음성 메시지. 태글리스입니다. 단말기 앞을 통과만 해도 버스 요금이 지불된 겁니다. 제가 한번 버스에 타봤습니다. 저는 교통카드를 찍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휴대전화를 보시면 요금이 결제됐다고 나옵니다. 하차 버튼도 직접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정류장에 하차할 승객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속 애플리케이션에 교통카드 정보를 저장하면 승하차 때 자동 결제가 이뤄질 뿐만 아니라 모바일 하차 버튼도 누를 수 있습니다. 차량 내에 비콘이라는 그 블루투스 장치가 있는데요. 그 장치에서 나오는 그 신호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통신을 통해서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 환승 할인도 가능해 경기도는 김포시를 시작으로 3월까지 1,760대의 공공버스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비접촉은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도 대세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요. 주문과 거의 동시에 음료가 나왔지만 빨대 다 챙겨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결제 과정은 사라졌습니다. 앱에 자기 소유 차량 번호와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찾았더니 자동 결제가 이뤄진 겁니다. 이 서비스는 시작 약 3년 7개월 만에 200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휴대전화조차 필요 없는 결제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얼굴만 보여주면 끝입니다. 일단 본인의 얼굴을 등록을 하고 이후에 결제할 때는 카드가 없이 그냥 본인의 얼굴로 결제하는. 버스에서도 자가용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지갑이 필요 없는 세상. 현금 없는 캐시리스를 넘어 카드 없이도 살 수 있는 터치리스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주재 자국 대사관 직원 가족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리고 러시아 여행 금지령을 발령했습니다. 여기에 추가 파병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동유럽 쪽에 군대를 파병하는 건 러시아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정수정 기자입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트래비스 공군기지. 화물 수송기에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보내는 군수품이 실립니다. 러시아의 침공 우려가 커지자 미국은 현지 시각으로 23일 우크라 주재 자국 대사관 직원 가족과 비필수 인력의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러시아를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와 동부 우크라이나의 치안 상태가 예고 없이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배치한 러시아. 그동안 군사 대응을 자제해온 미국은 러시아 인근 동유럽과 발트의 나토 회원국에 최대 5천 명을 파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치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서부 군사고문단 150명을 배치해 훈련만 돕던 미국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는 대목입니다. If a single additional Russian force goes into Ukraine in an aggressive way, as I said, that would trigger a swift, a severe, and a united response from us and from Europe. 이번 사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에 반발해 우크라이나 국경의 군사력을 증강하며 불거졌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일각에선 서방국들과 멀어진 러시아가 중국과는 유례없는 결속력을 나타내고 있어 미국 주도의 제재가 중국의 방패 역할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Joey, this isn't the end. This isn't the end, my brother. I, Albert Arcart, solemnly swear we will be together again. Wherever you are, I will find you.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피 튀기는 살육의 현장에서 벌어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인간과 말의 뜨거운 우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기원전 3,500년경 인간에 의해 길들여진 말은 요즘으로 치면 비행기나 고속열차, 화물차 역할을 거뜬히 해낸 우리의 가까운 동반자였죠. 지리적 조건이 뛰어난 아메리카 대륙이 유라시아에 비해 문명에서 뒤처진 이유는 단 하나, 장거리 수송과 전투, 농업에 필요한 말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방송국 드라마에 출연한 말이 낙마 장면 촬영 후 사고 후 죽었다는 어이없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다리에 줄이 묶인 말은 줄이 당겨지자 바닥에 머리부터 나들기며 목이 크게 꺾이고 일어나질 못합니다. 말에 탔던 대역 배우도 튕겨나갔고요. 이 말은 까미라는 이름의 퇴역 경주마였습니다. 평생 인간을 위한 쇼에 동원되어 고생하다가 불귀의 객이 된 겁니다. 영화 브레이브하트처럼 말 인형을 사용해도 손색이 없고 한국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인데 왜 공영방송이 굳이 구시대적이고 잔인한 촬영 기법을 동원했을까요? 미국 CNN 등 외신들도 동물 학대라며 비판하고 있는데 이 K 콘텐츠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이 와중에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비판글은 13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을 정도로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의식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성과 도덕성은 그 나라의 동물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감나게 촬영한다는 말은 실제로 다치거나 죽지 않고 그렇게 보이게끔 촬영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고 그런 게 진짜 드라마, 영화 아닐까요? 실제라면 그건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죠.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촬영에 동원된 말이 죽다니 였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면책 조항이 결박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어기는 것까지 어떻게 경영자가 대비할 수 있느냐, 또 고의성이 있으면 어떡하느냐 이거죠.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볼트너트 제조 기업입니다. 프레스 장비가 기본이다 보니 항상 산업재해 가능성에 노출돼 있습니다. 다행히 이 업체는 지난 30년간 산재 제로 사업장이었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왔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은 작업자의 부주의 등 다양한 요인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중대재해처벌의 면책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작업자들이 그런 부분을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면책조항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재를 막으려는 조치가 산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장치, 새로운 부착물, 새로운 계속 추가하니까 부착물을 붙이기 위해서 거기서 뚫려 있는 공간을 막아버립니다. 함석으로 막아버리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경영자가 의무를 다했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설문에 따르면 제조 중소기업 중 53.7%는 중대재해법을 이행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관리에 드는 인력과 자문료 등 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새해 들어 하락을 거듭하던 증시가 또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3개월 만에 2,800 밑으로 떨어졌고 코스닥은 3% 가까이 빠졌는데 이번 주 미국의 긴축 확대가 앞당겨지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2,820을 가까스로 넘겨 출발한 코스피는 1시간 만에 2,790대로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800 밑으로 내려간 건 2020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이후 2,780까지 밀리더니 결국 1.49% 내린 2,792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더 컸습니다. 2.91%나 빠진 915.4로 맞춰 지난해 3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두 지수 모두 지난해 상승분을 새해 시작 후 16거래일 만에 모두 반납한 셈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긴축 우려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지난주 1.3%에서 2.72%까지 급락하며 폐장했고 주말 동안 가중된 충격이 고스란히 우리 증시에 전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준의 통화 완화적인 입장에서 통화 강경책으로 전체적인 스탠스 변화에 따른 증시에 부담이 오고 있는 거죠. 문제는 당분간 하락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오는 26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미 연준이 긴축 확대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기준금리 인상 결정 가능성은 낮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지 표명만으로도 전 세계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소유하지 않고 빌려서 여럿이 함께 쓰는 걸 공유 경제라고 하죠. 코로나19는 이런 공유 경제도 희비가 엇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숙박과 자동차 공유는 멈추다시피 한 반면 주방 공유는 큰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들까지도 공공형 공유 주방 서비스에 뛰어들었습니다. AI 앵커가 전합니다. 김주하 AI 앵커입니다. 2008년 8월 시작된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플랫폼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실적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급기야 코로나19 발생 6개월 만에 전체 직원 25%를 해고했습니다. 자동차 공유 서비스 후보는 만년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국내 1위 차량 공유 서비스 속하도 고객이 마음에 드는 차를 빌려 쓰는 페어링 서비스를 한때 중단했습니다. 반면 배달 음식 수요 증가로 조리 공간을 함께 쓰는 공유 주방 서비스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배달 전문 음식 업체가 주방을 공유하면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자체에서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주방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민간 공유주방과 달리 임대료 없이 월 사용료만 내면 되고 창업 교육도 지원해줍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공간도 너무 협소했어요. 보증금이 여기는 없고요. 요즘 같은 때 어디 월세가 20만 원짜리는 없잖아요. 지자체 공유 주방의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인큐베이팅 기능을 하면서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교육 지원 함께 제공을 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평가를. 공공형 공유주방에 침체된 외식업계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였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초봄 같은 포근한 날씨에 두꺼운 겨울옷은 거추장스럽게도 느껴지셨을 텐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8도를 웃돌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7도가량이나 높았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과 낮 기온 조금 낮겠지만 큰 추위는 걱정 없겠습니다. 다만 하늘 표정이 달라지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요. 내일 새벽부터 중부 서해안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겠는데요. 아침에는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영동 지역에 1에서 3cm, 그 밖의 내륙을 중심으로는 1cm 안팎으로 눈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 포근한 곳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눈이나 비는 내일 퇴근길 무렵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북과 영서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청주는 1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지만 광주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내일 오전까지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우려됩니다. 강릉의 한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 곳곳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난 뒤에 모레 아침부터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겠습니다. 빙판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